토드 필드 감독의 신작 타르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케이트 블란쳇의 신작이기도 한데요. 케이트 블란쳇은 이 영화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얼마 후 개최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 급부상한 상태죠. 저 역시 블란쳇의 연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재작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공개되었던 아담 맥케이의 Don't Look Up 속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와 비교해 본다면 그녀의 연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새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드 필드의 영화는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그의 세계를 경유하는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영화에 한해서 저에게 흥미로웠던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타르 좋았습니다. 수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놀랐던 게요. 토드 필드 감독의 필모를 살펴보니 이분이 배우로서의 경력 또한 꽤나 깊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걸출한 작품을 연출했다는 점에서 저는 장르의 결은 좀 다르지만 헌트의 이정재 감독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타르는 인간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특히 시간이라는 테마를 경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음악대 대화 분석, 거울과 인스타 라이브 의미, 영화의 처음과 결말 해석, 발, 인형, 개의 상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속 숫자 5에 대한 이야기까지 타르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언급드렸듯 저에게 타르는 인간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리디아 타르라는 인물의 외연에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타르는 줄리아드 특강을 나갔을 때 맥스라는 팬젠더 학생과 바흐에 대한 설전을 벌입니다. 맥스는 바흐가 여성 혐오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싫어하고 그의 음악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에 대해 타르는 한 음악가를 판단하는데 실력 외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을 합니다. 저는 양측의 논리가 모두 수긍되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학생에게 한 음악가를 평가하는데 개인적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타르는 후에 자신의 견해와 완전히 배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의 신입 단원을 뽑는 블라인드 오디션에서 화장실에서 잠깐 스쳤던 올가임을 눈치채고는 자신이 내린 평가를 수정해서 합격시키니까요. 본인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력 외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타르는 시간이라는 테마를 통해서도 리디아 타르가 머금은 모순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는 장황한 인터뷰 시퀀스로 시작됩니다. 그 내용 중에 타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휘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통제하는 행위다. 말인즉슨 지휘자는 손짓으로 음악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관장하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의 대사였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인터뷰 후에 이어지는 타르의 삶을 보면요. 그녀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과거. 타르의 삶이 변곡하기 시작한 이유는 크리스타가 자살을 함으로써 타르와 크리스타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건의 진위 여부가 영화에서 정확히 묘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타르는 과거의 내가 벌인 행동에 의해 현재의 내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미래. 타르에는 영화의 군데군데 초현실적인 터치가 스며 있는데요. 그중 저에게는 특히 타르의 꿈이 흥미로웠습니다. 밀림 속 강 위에 침대가 보이고요. 그곳에 누군가 누워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의 어깨에서는 불현듯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직후 얼굴에 상처를 입은 한 남성이 화면에 갑자기 잡히고요. 타르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저에게 이 꿈은 일종의 예지몽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요. 타르는 올가를 쫓아가다가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타르는 꿈속 남자처럼 얼굴에 심한 자상이 생기게 되고요. 어깨는 타는 듯한 통증을 겪게 되죠. 꿈으로 보았던 일과 유사한 상황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꿈의 배경이었던 밀림은 영화의 끝자락 타르가 악어 이야기를 하던 밀림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르의 꿈은 미래의 사건이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타르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자장 속에 있다고 여길 수 있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인터뷰에서 타르는 지휘자인 자신은 마치 시간을 다루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결국 뒤에 이어지는 타르의 삶을 보면 그녀는 오히려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영화가 시간을 통해 타르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런 예도 있습니다. 타르의 이웃집에 살던 모녀의 가족들이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그들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수시로 올 예정이니 시간을 정해서 음악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하죠. 이에 타르는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타르는 지금
타인에게 시간에 대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신이 발화했던 지휘자의 아이덴티티와는 거리가 먼 상황인 것이죠. 사실 타르는 영화를 이루는 전체적인 형식과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역설의 미학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영화의 끝자락 전락을 맞게 된 타르는 고향집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 탐닉하던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나오는 비디오 영상을 보죠. 화면 속 번스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이 위대한 이유는 인간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흥을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추측컨대 타르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지휘자의 일이란 언어를 초월한 무엇인가를 음악으로 잘 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지휘자 리디아 타르를 조명하는 영화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악이 아니라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영화는 도입부터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양력 소개로 시작되고요. 타르는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합니다. 한 발 더 밀고 나가 그녀가 지휘를 하는 장면은 영화가 꽤 흐른 뒤에야 처음 나오고요. 심지어 그 순간 카메라는 지휘를 하는 타르의 모습을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안각 구도를 사용함으로써 그녀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들처럼 멋지게 지휘를 하는 모습을 화면에 담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르는 이야기, 형식, 주제 등등 영화를 이루는 많은 것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영화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영화 속 거울도 흥미로웠는데요. 타르에는 타르가 비치는 거울이 등장하는 장면이 꽤 많습니다. 거울은 상을 반전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에게는 인물의 모순을 드러내는 영화적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으로 프란체스카의 인스타 라이브도 눈에 띄는데요. 프란체스카는 인스타 라이브를 이용해 타르를 촬영하면서 동시에 크리스타와 메시지를 주고받죠. 스마트폰으로 타르를 담아내는 행위는 결국 렌즈로 한번 필터링을 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역시 거울처럼 나라는 존재의 모순에 대한 묘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영화에서 이러한 모순은 타르라는 인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 아닙니다. 타르만큼 선을 세게 넘고 있진 않지만 샤론은 타르에게 사실은 우리 모두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비수를 지르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엘리엇은 상황에 따라 타르에게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타르는 리디아 타르라는 대표적인 한 명을 통해서 모순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일반화를 하는 영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창작자가 인간의 모순에 대해 어느 한 방향의 태도를 선택하고 있지 않다는 지점입니다. 인간의 모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운명론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화에서 리디아가 무너지긴 하지만 동시에 또 영화가 완전히 벌을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끝자락을 보면요. 그녀에 대해 측은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고고하고 우아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I have a problem. I received another weird email. There's no reason to get caught up in any intrigue. I'm worried. She's starting to disappear into herself. 저에게 타르는 상징적인 소재들이 꽤 많이 있는 용어로 보이기도 했는데요. 챕터 2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 앞서 언급드렸듯 샤론은 타르에게 우리 모두의 관계는 계약관계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샤론은 방에 있는 페트라만 빼고 라고 덧붙입니다. 당연하겠죠. 페트라는 타르와 샤론의 딸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성립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영화에는 페트라 이외에도 타르와 계약관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올가가 그렇습니다. 아마도 타르는 과거 크리스타에게 그랬던 것처럼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올가를 자신의 어린 연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가는 예상외로 통제가 되지 않죠. 자유로운 영혼 스타일이고요. 오히려 역으로 타르를 지락펴락합니다. 타르가 올가를 처음 인터뷰하는 자리에서도 타르는 올가가 채식주의자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샐러드를 추천하는데요. 올가는 송아지 요리를 시킴으로써 타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죠. 그러니까 올가는 페트라처럼 타르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발이라는 소재를 경유해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먼저 페트라는 잠이 오지 않을 때 타르에게 발을 만져달라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올가. 타르가 블라인드 채용에서 올가임을 눈치채고 자신의 채점을 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가 직전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올가의 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오디션장에서도 올가의 발을 알아볼 수 있었죠. 말인즉슨 타르와 계약관계가 아닌 두 인물 모두 발을 통해서 공통 분모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형과 개. 타르의 입장에서 올가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과 개라는 소재를 관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타르는 자신의 차로 올가를 데려다 주죠. 그런데 올가가 조수석에 인형을 놓고 내려서 그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 따라 나섭니다. 그러다가 타르는 폐건물의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거대한 개를 만나 달아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죠. 저에게는 이 일련의 상황이 일종의 비유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타르에게 올가는 또 한 명의 인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타르에게 올가는 제어할 수 없는, 심지어 자신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거대한
대한 개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속 숫자 5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포착만 하고 정확히는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화 이런 게 있었다 정도의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영화 속에서 5라는 숫자는 압박감이라는 감흥과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부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러 교향곡 5번. TMI지만 아마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말러는 반가운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을 즐겁게 했던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도 나오던 음악이니까요. 아무튼 영화 타르는 어떻게 보면 타르가 지휘자로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이 말러 교향곡 5번 공연을 앞두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대의 선장이라는 관점에서 타르에게 그 곡은 완벽히 해석해서 청중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감이 어려있는 곡일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말러 교향곡 5번은 압박감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것이죠. 다음은 마사지샵 여성의 번호 5번. 영화의 끝자락 타르는 먼 이국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마사지 숍을 방문하는데요. 유리창 너머의 마사지사를 선택하게 되죠. 이때 5번 배지를 단 여성이 고개를 들어 타르를 쳐다보게 되고 타르는 뛰쳐나와 구토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5번 마사지사의 위치가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올가가 자리했던 위치와 착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타르는 그 순간 올가와의 사건을 떠올렸던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말러의 5번 교향곡이 떠올렸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역시 5라는 숫자로 인해 부대끼는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함대. 타르의 결말은 정말 기이합니다.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의 음악 연주회가 진행되고요. 타르는 지휘를 맡죠. 그리고 그 게임의 팬들이 코스프레를 하고 객석에 쫙 앉아 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영상과 함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요. 제5함대 소속의 승무원들이요. 혹시라도 두려우면 당장 하산하라 라는 취지의 비장한 멘트였습니다. 이 역시도 뭔지 모를 결연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 영화 속 숫자 5는 각 잡고 마주해야 되는 무엇처럼 추측이 되었고요. 고백컨대 여전히 저에게는 숙제로 남아있는 기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타르는 여러 갈래로 생각해볼 요소가 풍부한 영화였고요. 아마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는 타르의 케이트 블란쳇과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양자경 2파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르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순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숙명적으로 수용한다. 지금까지 타르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온나? 너희들은 오늘부터 복싱부다. 예? 복싱부. 누가요? 어. 갑자기 왜요?